유석준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쓴 그 제목을 박정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성장과 분배를 다 거의 동시에 이룬 사람이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수치적 자료를 거기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굉장히 드문 일인데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다 성취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간 박정희죠. 박정희라는 사람의 인간됨이 그런 성장과 분배의 동시 성취를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성품상 방골입니다. 이 사람은 방골이고, 김일성이가 남침하지 않았으면은 이분은 그 남로당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거기서 강제 전역을 해가지고 아마 울분에 차가지고 술만 퍼마시다가 그냥 끝났을 겁니다. 박정희를 만든 사람,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의 남침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다시 군대로 들어갔죠. 역사에서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인 품성이 교사적 품성도 있고 혁명가적 군인, CEO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특이한 점은 이분이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권력 남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력을 잡았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방골 의식을 국정에 반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평등지향적으로 갑니다. 평등지향적으로. 그러나 이분의 아주 균형 감각이 있는 거죠. 이분은 생긴 것도 그렇지만 항상 아주 아담한 사람입니다. 균형 감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를 않아요. 평등 쪽으로 가더라도 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돼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한 거죠. 63년에 나온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그 박정희 국가정처의 의장의 선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박상기라는 분이 대필 했으나 본인이 항상 보고 교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아주 재밌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이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내 손이 밉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 읽어보면 누구 시 같습니까? 박노해 시인이 쓴 시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대기업을 키운 사람이지만은 그 대기업주를 상대를 할 때는 항상 불편한 느낌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우리 돌아가신 방우영 조선일보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다가 70대 말에 그 농가 개량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집을 슬레이트 집으로 바꾸는 사업을 할 때 우리 방우영 회장이 그 농가를 그 초가집을 그냥 놓아두면은 참 아담하고 경치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싹 변하더랍니다. 아니, 당신 초가집에 살아본 적 있느냐고. 초가집에 살면 구렁이도 집에 들어오고 빗물도 새고 하는데 그 경험해 본 적 있느냐. 그렇게 다 정색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평등적 사고방식, 그것은 바로 인간이죠. 이 사람이.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농촌에서 경험을 했고, 또 이분이 사회주의자로 한번 갔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주의적 경험을 한 거야. 그것은 기질적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마르크스를 좋아하는 그런 걸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형은 우파손에 죽고, 자기는 부하한테 죽고, 부인은 좌익한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 가정사가. 아니면 누구한테 죽을지 모르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그 다음에 뭐냐. 역시 이념입니다. 이념.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이념 무장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자기가 좌익을 해봤습니까? 한때 좌익을 한 사람이 우파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입체적 시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파 운동만 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공산주의를 보는 데서 훨씬 더 깊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승만도 한때 좌파였어요. 기술적으로 좌파였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분은 권력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공산화를 막는 거였습니다. 공산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개발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정년 실장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안보였다고 해요. 안보가 그분 생각의 70%고 20%가 경제, 나머지 10%가 정치였다고 합니다. 그 안보제일주의입니다. 그런데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공산군의 남침을 휴전선에서 저지하는 거 말고 후방에서 이 좌경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농촌이 잘 살아야 된다. 농촌이 못 살면 그걸로 반드시 공산주의가 들어온다. 이거죠. 농촌을 잘 살면 그럼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자주국방을 하려면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이념적 발상으로부터 경제 개발의 전략이 부수적으로 나와서 그게 더 잘 된 경우가 아주 이거는 행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 농민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이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정신과 함께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방법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이 있더라도 방법이 희미하면 그것은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해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굉장히 시장 경제적입니다. 경쟁 유발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이나 박원순처럼 돈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짜로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쉽게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던져주지 말고 낚시질을 가르쳐 주어야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산다. 바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오늘 유석준 교수 발표의 핵심적인 게 70년대에 있었던 기능공 인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 기능공 인력을 교육한 게 67년에서 79년 사이에 약 120만 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또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120만 명, 이분들이 중화공업의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일종의 군대로 말하면 하사관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그 기술로서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기술이 없으면 이분들이 소득이 높아질 리가 있습니까? 용접 기술, 뭐 선방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또 워낙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 당시에 기능올림픽 가기만 하면 우리가 1등 안 했습니까? 뭐 재단사도 있고 뭐 바로 기술을 가르치는 게 낚시질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은 역시 박정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방법, 그것의 원천이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그 유능한 사람이 부를 창출한다. 이것은 바로 이병철 씨가 1950년대에 삼성을 운영하면서 인재제일이라고 딱 갖다 붙인 거하고 마찬가지죠. 인재제일.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면 부를 창출한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유능하게 만드느냐?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중화공업을 뒷받침한 이 여러 공고를 통한 고급 기능공을 양성한 것이 중화공업을 발전시켰고, 이게 역설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귀족 노조가 돼가지고 오늘날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주력 세력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아주 그 논평은 이게 기가 막힌 건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통계, 바로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하청에서 중청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 그 통계표 하나가 아주 이번 발표의 핵심인데, 그 뒷장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도시 근로자 임금 상승 비율과 이 기능공들의 임금 상승 비율을 딱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8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능공들의 임금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87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조 자유화죠. 노조 활동의 자유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려니까 막 그 노사 투쟁을 해가지고 자기의 봉급을 생산성보다 더 많이 올렸다는 게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지금 진단을 했었는데 그게 귀족 노조화하고 있다 하는 아주 귀중한 난 두 가지 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했다. 그 다음에 역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죠. 유교 문화. 유교 문화는 상당히 평등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뭐 논어 같은 거 읽어봐도 다 권력 있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절대 착취해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유교 문화의 좋은 점이 있죠. 또 좋은 문화를 가진 나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 다 소득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적은 나라. 우리는 저 유럽처럼 잘 먹고 잘 산다 해가지고 집을 성곽처럼 지어가 그 안에서 승마하고 자가용 비행장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 노조 역할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래서 착취란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좌승희 이사장님께서 서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의혹이고 이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만들어지고 공산주의 세력도 만들어졌다. 잘못된 정보인 것입니다. 오보인 것입니다. 오보와 날조가 역사를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진실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믿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오보와 날조가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 의혹, 거짓말을 깬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하는 것인데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사실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선동은 간단합니다. 선동은 뭐 설명을 안 해요. 양극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딱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다음 그게 아니고 하는 설명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정치판에서는 설명하면 진다 이럽니다. 설명하면 진다.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공격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동은 공산당을 눌렀습니다. 공산당을 눌렀는데 그런 이제 선동가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진실의 선동가죠. 진실의 선동가가 나와야 태극기가 촛불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착취란 말이 왜 말이 안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경쟁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돈을 벌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 자조 정신을 심어야 된다. 자조. 이분의 생각은 자조, 자립, 자주입니다. 자조 정신이 있어야 자립 경제 만들고 자립 경제에 있어야 자주 국방할 거다. 자주 국방이 있어야 자유 통일한다. 이 네 단계 자자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국민들을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대놓고 꾸짖은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엔 다 국민들한테 염압을 했죠. 그래서 좀 어렵게 그러려면 사람들을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시켜야 돼요. 새마을 운동의 성공 비결이 유명한 성공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못 사는 마을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못 사는 마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마을을 도와준 겁니다. 잘하는 마을을 더 잘하게 만드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가만보니까 야 이러면은 옆에서는 뭐 신당도 만들고 마을회관 만드는데 우리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야 우리도 새마을 지도자 뽑아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경쟁을 붙인 거예요. 전국에 한 3만 개 되는 부락을 경쟁을 시킨 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이죠. 평등하다 해가지고 지금 박원순 이재명처럼 그냥 떡 던져주듯이 그 뭐 취직 안 했다 해가지고 1인당 30만 50만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다 선거로 또 나중에 또 기능을 향상시켜줘야죠. 착취는 누가 하는 거냐? 박정희 대통령이 착취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들이 착취를 합니다. 박원순, 이재명 같은 자들이 이것은 뭘 착취하느냐? 인생을 착취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망가뜨려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이게 인생 착취예요. 오늘 하다가 보니까 좋은 말 하나 나왔는데 인생 착취라고 그랬어요. 인생 착취.
너희들 하는 방식은 그 인생 착취다.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공짜 좋아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원리 하나를 다른 건 다 빼고 하나만 꼽으라면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닙니까? 공짜. 50만 원 어치를 공짜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공짜로 받아갔으면은 그 사람의 정신은 100만 원짜리로 망가지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 교수가 설명한 이 전태일 씨에 관한 이야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요 선거를 재밌게 읽고 근데 나는 이 전태일 씨와 관계된 사람을 잘 알아요. 전태일은 만나본 적 없지만 전태일을 이렇게 신한지 실화인지 그것은 더 검증이 필요한데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죠. 장기표 씨하고 이 조영래 변호사인데 조영래 변호사는 일찍이 죽고 장기표 씨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장기표나 조영래나 이 사람들은 좌파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자예요. 아주 정신이 맑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전태일의 분신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애를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쓰고 했는데 요새 교과서에 들어가 보면 전태일은 한 페이지 나오고 한 페이지 사진 다 박아서 나오고 정주영, 이병철은 글자 한 줄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뭐 저도 글도 많이 쓰고 하지만은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남 교수가 쓴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동료들을 위해서 고민한 사람 또는 동료들을 위해서 몸을 불사른 사람 자기가 받는 월급이 뭐 얼마인데 그거보다 일부러 월급을 깎아가지고 미싱사에서